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도 이르면 이달 안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서초동과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측과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교수 구속이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정의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이달 안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뒤에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일본 아베 총리와 면담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할 예정인데 면담을 앞두고 이 총리가 일정 정도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와 시리아 쿠르드족의 영구 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에 대한 제재 해제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휴전이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국무부 시리아 특별대표는 터키의 침공 과정에서 여러 건의 전쟁 범죄가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점에서 모르고 인형을 들고 나간 4살 아이의 흑인 부모에게 경찰이 총을 겨누고 수갑을 채워서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해당 경찰관이 해고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경심 교수는 곧바로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수감되었습니다. 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한 뒤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요. 정 교수의 11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혐의에 연루가 됐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조 전 장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표창장을 위조한 입시 비리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 투자 등 검찰이 적용한 11개 혐의 대부분 상당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어제 약 7시간에 걸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 직후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했던 정황 등이 구속 필요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뇌경색, 뇌종양 등 정 교수 측이 주장한 건강 상태도 구속 수감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혐의 11개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당시 자녀들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 활용하는 데 관여했는지,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사모투자 펀드 내용을 알았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20일인 만큼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서초동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분위기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정 교수를 옹호하던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행진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로 들썩였습니다. 정 교수를 옹호하는 촛불 문화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의 반포대로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정치검찰 나가라, 정경심 교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는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3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새벽 0시 18분,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쪽에선 탄식이, 반대쪽에선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정 교수를 옹호하는 시민들은 구속이 유죄는 아니다, 구속 적부심이 남아있다며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시 45분쯤 촛불 문화제는 마무리됐는데 천여 명의 참가자는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앞에서 적폐 판사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반대로 구속 촉구 집회에선 우리가 승리했다, 조국 전 장관도 구속하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새벽까지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구치소 진입로를 사이에 두고 진보와 보수 단체가 모였는데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면서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은 일단 오늘 법원의 정경심 교수 구속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밤사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이제는 조국을 외쳤습니다. 김명현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수사의 초점은 이제 의혹 덩어리 조국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준비 중인 가칭 대한신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힘이 실린 셈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지난 4월 말이죠.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이달 안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뒤에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대한신당까지 지난 4월 여당과 합의한 대로 선거제 처리가 우선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 중 공수처법을 먼저 10월 본회의에 올리자는 민주당을 향해섭니다. 연동형 비례제, 표자, 선거제도 개혁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다. 선거제를 선처리하고 그리고 검찰개혁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략으로만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집권 여당의 무능,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선거제는 법사위 심사가 끝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예산안과 선거제, 사법개혁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은 12월 초에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실무협의는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와 공수처 권한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오는 30일 다시 만나기로 한 가운데 정의당과 대한신당도 조만간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와 시리아 쿠르드족의 영구 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에 대한 제재 해제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휴전이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국무부 시리아 특별대표는 터키의 침공 과정에서 여러 건의 전쟁 범죄가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 휴전과 터키에 대한 제재 해제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시각으로 수요일 오전,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영구 휴전하기로 했다면서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government of Turkey informed my administration that they would be stopping combat and their offensive in Syria and making the ceasefire permanent. I've therefore instructe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lift all sanctions imposed on October 14th.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 발표 이후 미 재무부는 터키에 대한 제재 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터키가 쿠르드족 침공을 개시한 지 3주 만에 영구 휴전의 길로 일단 접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과연 휴전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여전히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재 재개에 대한 여지도 남겼습니다. 이 대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owever, you would also define the word permanent in that part of the world as somewhat questionable. We all understand that. So the sanctions will be lifted unless something happens that we're not happy with.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영구 휴전은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터키 침공을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워싱턴 조야와 주요 언론에선 결국 승자는 터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쪽으로 폭 30km, 길이 400km가량의 완충지대를 확보해서 쿠르드족을 철수시키고 이곳에 시리아 난민 36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 터키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러시아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입김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때문에 IS 격퇴절을 함께한 쿠르드족에 대한 배신이자 미국의 이익에 타격을 준 외교적 실패라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이번 터키의 쿠르드족 침공 과정에서 민간인 처형 등 전쟁 범죄가 자행됐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 고위 관리가 이 같은 내용을 의회에서 진술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전에 짐 제프리 미 국무부 시리아 특별대표가 의회에서 이틀째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프리 대표는 전쟁 범죄 여러 건이 자행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을 지목했습니다. 제프리 대표는 또 터키의 침공을 참극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전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속에서 오늘 이낙연 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가 만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이 자리에서 전달이 됩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10여 분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만남을 앞두고 이 총리가 일정 정도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서 그 결과가 뭘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고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는 3권 분립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오늘 면담을 갖는 것입니다.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베 총리께서 먼저 모레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모레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 자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됩니다. 다만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당국자 간 사전 조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10여 분으로 예정된 짧은 면담 시간에 양국 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권도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강조하는 등 대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 이번 면담을 계기로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 등 본격적인 대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교육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서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 입시의 정시 비중을 늘리라고 언급을 했었고,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만큼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교육부의 대입 개편안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겁니다. 교육만을 주제로 장관들을 불러 모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시 비율을 몇 %로 늘릴지 정해둔 것은 없다면서 무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참석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다른 장관들도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다른 장관들 중에서 누가 참석할지는 조율 중입니다. 내일 회의에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방안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완할 방법 등 입시제도 개편 전반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영상이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4살 아이가 모르고 상점에서 인형을 들고 나왔는데 이 흑인 부모에게 경찰이 총을 겨누고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해당 경찰이 결국 해고가 됐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경찰이 흑인 남성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수갑을 채웁니다. 곧 일으켜 세우더니 발을 걷어차 주저앉히고 맙니다. 다른 경찰은 총을 겨눈 채 차에 있던 흑인 여성과 어린 딸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사건은 지난 5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발생했습니다. 흑인 부모는 4살 아이와 함께 할인 상점에 들렀다가 아이가 진열대에서 곰인형을 들고 나온 줄도 모르고 이동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상점 직원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찍어 올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사건 조사에 나선 피닉스 경찰국은 현지 시간 22일 아이 아빠에게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운 경관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his case, a 240-hour suspension is just not sufficient to reverse the adverse effects of his actions on our department and our community. 흑인 여성과 아이를 향해 총을 겨눈 다른 경관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의 결정에 대해 피해 부모는 사건에 연루된 모든 경관의 해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이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금강산을 찾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들,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측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어서 미국 쪽의 반응도 관심입니다. 일단 미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말은 아직 없죠? 네,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 등을 통해서 공개적 언급을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미 언론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핵 협상이 교착되면서 남북 간 경제 협력이 가로막힌 데 대한 좌절감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AP통신은 북미 간 협상이 교착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전망이 흐릿해진 상황이라며 북한이 진짜로 금강산 관광을 독자적으로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 재개를 위해서 대남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는 11년이 지난 가운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금강산을 찾아서 너저랑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발언 강도가 매우 셌는데 지난해 남북 정상이 관광 재개를 합의해놓고도 진척이 없자 독자적 개발을 선언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봐야 할 소식도 오늘 아침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버지 김정일이 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공개가 된 얘기입니까? 네, 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책이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가 다음 달 26일에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는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내온 친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는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절대로 무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 무기는 김정은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 대목에서 여기서 말하는 무기는 맥락상 핵무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그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유언으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이 밖에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되고 세계인이 함께 걷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입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 당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달 말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방송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 수사, 검찰 개혁 등의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초대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사용한 최초의 유엔기가 69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메가더 장군이 유엔 본부에 기증했고 유엔 본부가 다시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 기증했는데 이번에 오염 제거와 보존 처리 작업 등을 마치고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관리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 규모가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이었는데요. 이제 100세대가 넘으면 해당이 됩니다. 내년 4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반 관리비, 전기료 등의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을 통해서도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세워진 초기부터 한진과 꾸준한 협력 관계에 있는 GS 홈쇼핑이 고 조양호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한진 지분 6.87%를 인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관심이었는데요. 매각 대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LCD 패널 물량 공세로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1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4,300여억 원의 영업 손실로 역대 두 번째로 큰 분기 손실이었습니다. 4분기에도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설비 투자를 5천억 원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충북 보은군에서 통신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전신주 위에서 6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신주에 있던 손잡이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의 플라스틱 금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건물 2동과 가건물 1동이 불에 탔는데 공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아르바이트생과 다투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날 다시 와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남성은 아르바이트생과 다른 손님에 의해 제압돼 체포됐는데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태화강에서 회귀 연어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하루 늦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견이 된 수컷 4마리는 2년 전에 처음으로 생태관에서 인공 수정을 해서 방류한 개체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은 전 세계 60개 나라에 세워져 있는데요. 국내에도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용산입니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합니다. 그룹 트와이스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가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고소했습니다. 8명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 8, 9월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2%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1%대로 내려갈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서 전분기 대비 어느 정도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기재부감에서 방금 전해드린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있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나라 문화장관들이 오늘 광주에서 회의를 엽니다. 문화, 예술, 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인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또 점차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부터 서서히 개겠고요. 영남 동해안 등 동쪽 지역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곳 바람도 강해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은 동해안과 제주에 최대 60m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 영남 지방에는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주도 23도, 광주는 24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북한은 해주가 24도, 또 평양과 개성이 23도가 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요즘 액상형 전자담배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숨지는 사람이 늘면서 정부가 아예 피우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한 달 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했던 것보다 수위를 높인 겁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소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거나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으니 아예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기침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선 지난주까지 33명이 숨졌고 1,500명에 달하는 사람이 폐섬유화 등 중증 폐 손상을 겪었습니다.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담배를 피운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초 첫 의심 환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전자담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 시중 제품에 대마 추출 성분 등 유해 성분이 들었는지 검사가 이뤄집니다. 금연단체에선 우리도 미국처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 판매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담배 액상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위험한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배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로 만들었다며 관련 법을 피하는 유사 제품도 늘고 있습니다. 모두 법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북 군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화학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22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 차량 13대와 소방관 35명을 투입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학실 쓰레기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남 통영시 중화항에 정박 중이던 7.93톤급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통영 해양경찰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가 바다에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50톤급 경비정 등을 현장에 보냈고 어선은 4m 깊이까지 가라앉았지만 승선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배는 오후 6시쯤 대형 크레인을 통해 인양됐고 해경은 선주를 상대로 침몰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차례 부결된 금호타이어 단체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투표에는 조합원 2,580명이 참여해 찬성 1,424표로 단체 교섭안이 가결됐습니다. 교섭안에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지원 계획이 담겼고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제도도 개편됐습니다.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단체 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수이자 배우였던 고 설리 씨, 본명 최진리 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다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악성 댓글의 해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손성민 사단법인 한국연예 매니지먼트협회 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손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 설리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배경에는 악성 댓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악성 댓글의 폐해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켜서 악플과 사이버 폭력을 근절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명확하게 갖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손성민 회장님, 찬성 입장이신 거죠? 찬성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면 연예인들의 매니저들의 단체인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옆에서 쭉 지켜보셨는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맞습니다. 계신 거죠? 네.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러니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 말들, 그 추측성, 억측성 글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팬들은 좀 좋은 방향을 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특정 다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수들의 문제 때문에 받는 거는 연예인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뭐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죠. 악플 같은 거 달리게 되면. 네. 매니저분들이 옆에서 많이 얘기도 해주고 위로도 해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힘들어하는 거죠, 연예인들이? 무엇보다도 아픔이라는 게 자기 자신만큼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그게 안 좋은 글이나 안 좋은 걸 상황을 당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제일 먼저 힘들어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손지원 변호사님,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대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터넷에는 악플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들에 대한 표현만도 있는 것이 아니죠. 국가 권력이나 어떤 거대 정치나 어떤 자본 권력에 저항하고자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성소수자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보복 위험성이나 사회적 낙인으로부터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표현을 하려면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표현할 자유, 즉 익명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소수의 악플러, 사실 댓글 작성자들이 전체 이용자들의 10%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 악플러들은 더 적겠죠. 근데 이런 소수의 악플러들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 가능성만을 이유로 모든 일반적인 국민들이 신원 정보를 제공하고 표현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거든요, 인터넷 실명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에서 모든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국가가 강제하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어떤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소통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헌적인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요. 악플이 억제되어야 하고, 설리 씨 사건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연예인들이 악플로 받는 고통도 크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그런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방식의 측면에서 모든 일반적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그런 방식은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랬다가 5년 뒤에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당시 위헌 판결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익명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특히 외부의 어떤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권리이고, 국가 권력이나 어떤 사회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약자의 의사가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익명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이런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서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인터넷상 불법 정보가 이제 IP 추적이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불법 정보를 직접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근절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대다수 시민의 의사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또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용자들의 본인 확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한다. 그리고 수사 편의에 치우쳐서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라는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네네. 크게 뭐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가 됐는데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악플이 좀 줄기는 했습니까? 아무래도 줄어들죠. 네. 왜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게 글을 올리고 악플을 다는 거에 댓글을 다는 거에서 분명히 자기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자중이 있을 수 있죠. 네. 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예인들이 생활하기가 훨씬 편하고 악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됐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다시 또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익명성에 대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자유를 막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걸 악용해서 그러니까 억측성으로 쓰고 추측성으로 쓰고 악성 누문을 만들고 그게 커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으려면 아무래도 내가 이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언어 폭력 지금 고 설리 씨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살인이 되는 경우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중을 하려고 그러면 법적인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악플의 폐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옆에서 직접 지켜보셨으니까 네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연예인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유명인이라면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면 다 표현이 같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활동이 줄어들었대. 이럴 때 그런 악플 하나 보게 되면 더 위축이 되고 자괴감이 빠지게 되고 스스로 힘들게 되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설리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는데 내가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기를 이쁘게 봐달라 악플의 밤이라는 모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도 이겨내려고 JTBC2에서 나왔을 때 근데 그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거든요. 저봐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표현하고 아니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모른다고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플에 대해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다면 옆에서 어떤 조언들을 해주세요? 저희에서는 좀 아예 댓글을 보지 않고 무대응이 좋지 않냐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좋은 거는 금방 지나가는데 안 좋은 거는 자기 머릿속에서 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보지 마라. 무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언들이 현실적으로 뭐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궁금하니까 보게 되고 보게 되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남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제가 직관적으로 딱 누구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어떤 병을 가지게 됐을 때도 사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상담하러 가거나 이런 것조차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연예인들 입장에서. 그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 문제를 다시 도입해야 된다,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지난 16일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69.5%가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단순히 악플을 자제하고 선풀 운동을 벌이자, 그리고 나쁜 댓글들은 보지 말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개선되거나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부활하자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실효성 측면에서도 사실 실명제 위헌 결정 이유 중 하나가 실명제 이후에 악플이 줄어들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 근거도 있었고요. 어떤 논문에서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볼 증거가 없다. 네. 예, 그리고 어떤 논문에서도 약간은 줄었지만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인기 포털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본인 확인 절차나 아니면 SNS 계정 연동을 통해서 준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IP 추적이 가능한 거죠? IP 추적도 지금 가능하고 형사처벌과 수사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입한 사람의 인적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어떤 SNS 여기에서도 충분히 지금 악플은 많기 때문에 어떤 실명제 때문에 악플이 뭐 유의미하게 줄어든다거나 실명제가 없어서 악플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반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논문에서 악플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 수 자체가 크게 줄었다, 이런 네.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명제의 또 다른 문제인데요. 실명제가 도입되면 글을 쓰는데 어떤 절차와 부담감이 가중이 돼서 오히려 일반 대중들의 견해는 더 보기가 힘들어지고, 글을 쓰고 싶은 극적 열망을 가진 어떤 악플러들이나 아니면 키보드 워리어 같은 이제 네. 극단적인 의견들만이 오히려 판을 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그걸 여론이라고도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앞에서 말한 정치 권력에 반대하거나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내부 고발, 공익 제보, 소비자 불만글, 아니면 미투 운동, 사회적 소수자들 표현,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도입돼서 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일단 위축이 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또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인터넷 실명제, 뭐 준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자기 글에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그 네.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네. 어떤 욕을 해도 모욕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현재 이 형사처벌들도 국제 기준에 좀 어긋난다,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폐지 권고를 많이 받고 있는 법안들인데, 그리고 또 현재 실명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IP 추적, 말씀하셨듯이 IP 추적 등을 통해서 글쓴이를 충분히 수사하고 처벌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모욕죄 고소라든지 명예훼손 고소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최근에 사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하하는 표현을 쓴 악플러들을 지금 170명을 아이디를 고소해가지고 그분들을 추적해서 지금 그분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러들 자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많고, 네,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형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성민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익명성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인터넷 상태에서 컴퓨터가 IP 추적했을 때 컴퓨터 잘못한 것이지 사람이 확실히 잘못했다는 어떻게 잡아낼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네네. IP 주소를 추적하면 어떤 컴퓨터에서 이 글이 쓰여졌는지는 알 수 있지만 네네. 그 컴퓨터를 누가 이용해서 글을 실제로 작성했는지는 네.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170명이라는 게 그게 네. 추적이 되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도 전 실명이 아닌 상태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한 컴퓨터 안에서 누가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PC방에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익명성을 그냥 하자?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거는 좀 실명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이게 내가 아닌
남이 아닌 내가 만약 이걸 겪었을 때 아픈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글 쓰는데 좀 자중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준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글 쓴 일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론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IP를 추적해서 사실상 그 컴퓨터의 소유주라고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봤을 때 그 IP 소유주가 지금 처벌이 되고 있고 기소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실명제라고 하더라도 아이디 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100% 그 증거로 할 수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뭐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지금 상황하고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이고 수사와 처벌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심정만 가지고 잡아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저는 물정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IP 추적한다는 자체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그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이 같은 악플과 관련해서 가짜 기사에 대한 책임성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가짜 기사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 가짜 기사를 보고 댓글들을 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 기사는 게 연예인에 대한 네. 허위사실 유포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그럼 연예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겠죠. 그런 뭐 그럼 작성한 기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처벌들이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네, 대한 많이 적극적인 이루어지고 고소라든지 있습니다. 고발들이 현재 됩니까? 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상 명예훼손죄 조항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이용되지가 않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사실 그리고 어떤 연예인 지금 연예인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어떤 공적 인물이라든지 뭐 기업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 글 이런 데서도 지금 너무 많이 남용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악플에 대한 규제 뭐 물론 그런 정말 여성 연예인에 대한 너무 심한 어떤 모욕이라든지 어떤 허위사실 유포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사실 악플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어떤 규제 강화가 계속 논의되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가 악플이고 도가 네. 지나친 표현이고 또 그것을 누가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악플로 치부하고 함부로 금지하는 것도 좀 부작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나 기업에 대한 비난, 뭐 아니면 어디까지가 근거 없는 비난이고 마땅한 비판인 것인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플 문화가 근절이 되어야 하고 타인에 대한 혐오 이런 문화가 억제돼야 하는 건 맞지만 어떤 표현의 자유의 선을 긋거나 공적 규제를 강화를 논의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일반 국민의 어떤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지현 변호사님의 결론까지 들은 것 같습니다. 자, 회장님, 네. 가짜 뉴스, 가짜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앞에 잠깐 네. 나눴었는데 실제로 가짜 뉴스나 가짜 기사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연예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고 책임을 묻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좀 다르게 보는 게요. 네. 그 제목이 강하거나 추측성 글이나 억측성 글을 갖다가 읽는 분들이 많으니까 언론사들이 그런 온라인 매체에서 그런 글을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글을 쓰기 때문에 근데 처벌을 아까 말씀하신데 지금 처벌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보도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네. 어떤 범죄에 국한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입고 있고요. 그리고 고소를 했을 때 악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네. 고소를 했을 때 그 치하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는 자기가 아파 보니까 치하라는 경우는 저 친구도 아프구나 생각하니까 치하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파 보니까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심정을 이해하고 결국에는 네.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네네. 또 취하하는 연예인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악성 댓글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나오면 네. 강하게 나온다고 악플이 나오고
약하게 나오면 또 약하게 난다고 또 앞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손성민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회장 그리고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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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났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혈연 관계인지만을 보고 친자이냐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자가 없는 A씨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993년 첫째 아이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1997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둘째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던 겁니다. A씨는 첫째와 둘째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두 자녀 모두 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인공수정 시술에 동의함으로써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그 자녀는 그 자체로 부부의 친생자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친자로 본다는 민법 규정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자 여부를 따질 때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혼외자의 경우에도 계속 키웠다면 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외로 인정하는 건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법적 지위를 지키려고 만들어진 법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가족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혈연 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자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도 있었습니다. 혼외자라는 점이 확인이 됐다면 친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가족관계 유지만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최윤경 기자입니다. 우리 민법은 결혼 생활 중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친자녀로 인정해왔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혼외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2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친자녀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수정이 늘어 친자녀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는 매년 600에서 700여 건에 달합니다. 또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해 혼외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생자를 확인하는 것보다 가족의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유숙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혼외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친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 추정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가족관계 유지라는 목적 때문에 친자관계 확인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도 이르면 이달 안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서초동과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측과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정치권의 파장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정의당은 공식적인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이달 안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뒤에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면담은 오전 11시부터 10분가량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총리가 말한 일정 정도의 결과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와 시리아 쿠르드족의 영구 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에 대한 제재 해제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휴전이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국무부 시리아 특별대표는 터키의 침공 과정에서 여러 건의 전쟁 범죄가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모르고 인형을 들고 나간 4살 아이의 흑인 부모에게 총을 겨누고 수갑을 채운 경찰을 두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해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입니다.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 당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의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앞으로는 관리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내년 4월부터로 관리비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을 통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췄고 9월에는 이주열 총재가 2.2%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스페인 북동부 지역을 휩쓸어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밤 카탈루냐 지방을 포함한 북동부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퍼부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지금까지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흙탕물에 잠겼는데요. 스페인 기상청이 북동부 일부 지역에 적색 호우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의 유명 관광단지 내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소방관을 포함해 2명이 다쳤습니다. 불꽃을 이용해 방수 작업을 하다가 불이 번진 걸로 보이는데요. 검은 연기와 유해가스로 진화에 애를 먹어 불길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당 건물에선 오는 2021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APEC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화재로 에이펙 개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시리아 북동부 카미실리 지역에선 자동차에 실린 폭탄이 터져 한 명이 다쳤습니다. 광장에 주차돼 있던 텅 빈 차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진 건데요. 인근에선 터키의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을 터뜨린 이가 누구며 누구를 노린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운행 도중 멈추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레일 위에 롤러코스터가 떡하니 멈춰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올랜도의 유명 놀이공원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거꾸로 매달리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멈춰섰다는 겁니다. 다행히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놀이공원 측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추정 나이 52살의 암컷 코끼리 한 마리가 브라질에 있는 코끼리 보호구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코끼리는 14년 동안 서커스단에서 학대를 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구조된 후 6년여간 칠레의 한 동물원에 머물다가 긴 여정 끝에 드디어 브라질로 넘어와 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디 지난 힘든 시간은 잊고 앞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고 다소 흐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지금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조금 더 흐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아주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오늘 비는 점차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비는 언제까지 얼마나 내릴까요?
네, 일단 제주의 경우 오후까지 내리다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밤까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곳곳 바람도 강합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 초속 10m 안팎으로 세차게 불어오겠습니다. 오늘 비의 양은 동해안과 제주에 최대 60mm로 가장 많겠고요. 동해안을 제외한 영남 지방에는 최대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네,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 낮 기온은 전반적으로 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출근길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 높은데요. 오늘 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전주가 23도, 광주가 24도, 대구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예년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이고요. 비교적 기온이 낮은 영남 지방도 평년 수준을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서울 23도, 광주 24도면 낮 동안에는 좀 덥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군요. 네, 어제와 비슷한데요. 뭐 포근하다 아니면 좀 두껍게 입으신 분들은 덥다고 느끼실 수도 네.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떨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까지는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 기온 보이겠고요. 토요일 아침 기온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네. 서울의 최저 기온이 7도 등으로 내륙 곳곳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일부 산간 지역은 또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이제 서서히 찬 기운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지나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드러내라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서 미국을 비판했었고 다는 아니어도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는 풀어줘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도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길지 보겠다고 했다고요? 시점으로 연말을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 김계관 고문의 담화 내용을 보도한 그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김 고문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친분 관계가 굳건하고 또 신뢰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 또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와는 거리가 멀게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가 적대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아직도 냉전식 사고와 또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북한을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허청이 이 세계적인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관련해서 유저 상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특허청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제보를 통해서 BTS 관련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체 4곳을 적발한 뒤에 나온 조치인데요. 이들 업체는 노트와 달력, 필통, 모자, 마스크, 우산 등의 이 방탄소년단 상표를 부착해 정품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또 10월 말에 BTS 서울 공연 당일에도 콘서트장 주변 유저 상품 판매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 안에서 무단 비행을 잇따라 하고 있죠. 그 배경에는 미국, 중국, 또 러시아 간의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다고요? 네, 미 국무부는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황을 주시해 주변국을 불안하게 하는 러시아의 추가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들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라고도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미국은 지난 7월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을 때도 국방부 명의로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강제 단전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예보로 산불 발화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최대 전력회사 PG&E가 현지 시간 23일 오후 2시부터 18만 가구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PG&E는 지난해 이 지역에서 85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됐는데요. 이후에 당시 배상 책임에 따른 재정 악화로 PG&E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이죠.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입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은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심사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과연 이게 구속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제 사실 영장 실질심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조인들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이건 영장 발부 가능하다 아니면 어렵다였는데 사실 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은 총 11개의 혐의 중에 결국 코링크 피해와 관련된 사모펀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하느냐가 사실상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가장 주요한 부분이 됐었는데 이제 검찰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 코링크 피해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에 WFM이라는 2차 전지 사업체가 있거든요. 그곳의 주식 대략 8억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6억 원대에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사실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적시가 좀 됐었어요. 그게 지금 12만 주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대략 한 2억 4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얻었는데 문제는 그게 정경심 교수 명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그 정경심 교수가 명의가 아닌데 이게 정경심 교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이제 돈이 오가는 흐름을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고 그래서 결국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차명 매입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이고요. 법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총 11개 혐의 중에 PC 반출이나 이런 것들 증거인멸 혐의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혐의만 인정이 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넉넉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그 부분이 어제 구속영장 발부를 가른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차명으로 주식 12만 주를 매입을 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흘러왔는지를 보니까 정경심 교수의 계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흘러 들어갔다. 네, 맞습니다. 이걸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누구의 명의든 간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 일단 주식이라고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주식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안에 뭐 사모펀드도 그렇고요. 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전혀 모른다. 거의 모든 사실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증거로서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 이제 뭐 부인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입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조국 전 장관 관여된 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 돈의 흐름 문제도 그렇고 또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 인권법학회에서 딸의 인턴 증명서가 나왔던 것들 아들과 그건 어쨌건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것도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은 계속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대략 최소한 4개 정도의 혐의는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이제 마냥 부인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두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영장 발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영장 발부가 유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관련성은 검찰에서도 따져볼 수밖에 없고 결국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한 것들이 바로 구속의 상당성에 해당되는 것일 거고요. 또 영장 전담 판사가 얘기를 한 부분이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증거인멸의 염려는 그 PC 반출에서 거의 어찌 보면 끝이 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관련해서 여러 또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했는데 증거 다 했는데 무슨 인멸할 증거가 어디냐? 그러면 제가 하나 반문하고 싶은 건 그럼 압수수색을 진행한 그곳 관련된 피의자는 구속 안 하나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건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실제로 모든 사안을 부인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도 준 거지만 네. 혹여나 있을 공모자와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많이 확보됐다는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로 연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뭐 당연히 인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이 네. 허리 디스크,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맞습니다. 결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건강 문제가 정말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뇌종양과 뇌경색이 진단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는 구속이 된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건강상의 사유도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됐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구금을 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아프다면 그거는 인권보호 측면에서라도 영장을 발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최초에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선 진단서를 낸 게 아니라 입원 입퇴원 확인서를 네. 제출했고 그 이후에 진단서하고 MRI 자료들을 제출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그 부분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구금을 하는데 부족할까 구금을 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지 않다란 1차적인 판단이 검찰에서 있었던 거고요. 법원도 그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종양이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구속이 돼서 수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네. 건강 상태가 되느냐 그와 관련해서 법원도 역시 구금 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결국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의 과잉 수사 여부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맞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이어졌는데 이제 구속이 됐고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일단 수사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검찰 네.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신병 확보 굉장히 오래 걸렸죠. 네. 그래서 그간에 이거 거의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냐. 안 나오니까 또 압수수색하고 또 부르고 뭐 계속 그런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또 정경심 교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또 이 조국 전 장관 측과 정경심 교수 측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수사 너무 정말 과잉 수사고 이거는 너무 인권을 유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혐의가 없는데도 계속 통과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유죄 판단이 나온 건 아니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수준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최대 구속 기한은 20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0일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까요? 일단 정경심 교수는 관련된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정경심 교수의 자백을 끌어내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객관적인 증거들을 들이밀고 또 관련자들과의 진술 부분에 모순되는 점들을 찾아서 일단 확실하게 좀 더 다지는 작업이 이제 필요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일단 검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조국 전 장관도 공모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역시 이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기 전인 20일 이 안에 조국 전 장관 역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관련성을 찾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이달 안에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까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딸과 아들의 입시와 관련된 문제들, 네. 입시와 관련된 문제들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개입했는지 일단 자금 흐름은 어느 정도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일단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너 가지 정도 됩니다만 조사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장인 아버지가 전혀 몰랐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검찰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그게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죄 판단은 일단 뭐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석 달 전이죠. 정부가 중지안을 발표했지만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다는 어제 정부 안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고 택시기사들은 타다 아웃을 외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다 아웃이라고 쓴 현수막이 나부깁니다. 택시기사들이 타다 즉각 퇴출 구호를 외칩니다. 관광 목적에서 벗어난 렌터카 운송 사업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타다와 택시업계에 중재안을 냈습니다. 타다가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수익 일부를 택시업계에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같은 렌터카가 아니라 차를 직접 사서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타다 측은 반대합니다. 택시 면허를 사면 그때그때 사업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하기 어렵고 기존 택시 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 안으로는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할 기회도 요청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타다 같은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게 규제를 더 강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손님이 6명 이상 탈 때나 6시간 이상 빌릴 때만 렌터카도 대리기사를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양쪽 주장이 팽팽하지만 국토부는 이달 안에 기존 정부안을 국회에 낼 방침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이번 주말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람보 영화가 나와요. 근데 네. 보니까 제목에 라스트 워라고 붙었던데 그럼 마지막 영화인가요? 이번이 이제 5번째 영화인데요. 이제 네.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의 이제 나이도 생물학적 나이도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난 편만 하더라도 마지막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진짜 마지막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람보 1편 83년에 개봉했던 작품이 이제 원래는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작품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월남전 참전 이후에 굉장히 심한 외상후 장애를 겪고 있던 이 람보가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분노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까지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액션 영화라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갖고 있는 일종의 그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인의 전체적인 정신적 외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해석이 돼서 지금까지 좀 중요한 작품으로 다뤄주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좀 이제 조용히 살고 있었던 람보가 이웃의 모녀가 멕시코로 가게 됐는데 아버지를 만나러 간 이 가브리엘라는 소녀가 돌아오지 않게 되자 마치 우리 영화 아저씨처럼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좀 억눌러 왔던 다시 그 분노와 폭력에 대한 본능이 좀 돌아온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은 지금 달라진 거죠. 멕시코로 네.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고 네. 한편으로 미국에서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주민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어떤 점에서는 사회적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역시 실베스터 스텔론이 나오는 영화답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더킹 헨리 5세라는 영화도 있어요. 부산국제영화제 때 이제 감독과 배우가 왔었고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죠. 네, 이 영화에 이제 주연을 맡고 있는 티모시 살라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는 작품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네. 젊은 배우이기도 하고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영화 좀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지금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11월 1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 넷플릭스 원작 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옥자 같은 경우는 개봉을 하느냐 마느냐 해서 결국은 개봉을 못했던 어떤 경험이 있는데 이제 변해서 이 작품은 먼저 개봉을 하고 나서 넷플릭스에 개봉하게 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취하게 되지만 아주 변화가 보여진 작품이기도 한데요. 셰익스피어 희곡인 헨리 5세가 원작입니다. 헨리 5세가 원작인데 아주 현대적으로 각색을 하기도 했고 젊은 왕 헨리 5세가 프랑스의 어떤 위협에 맞서서 강인한 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 여기서 또 주연 배우 중에 한 명이 여기 말 그대로 각본을 쓰는 데 참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좀 주목을 끌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화로는 82년생 김지영, 이제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이죠. 좀 논란도 많았었고요. 베일을 벗었어요. 100만 부 이상이 팔린,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만 관객 이상 영화처럼 굉장한 화제작이었던 작품이고요. 네. 소설부터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읽는다는 것 자체로 또
어떤 점에서는 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여성 배우들, 여성 연예인들이 많았을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또 네. 게다가 정유미 씨도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다는 것만으로도 좀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영화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을 보자면 좀 소설과 좀 다른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기보다 네. 소설이 워낙에 좀 보고서 형식으로 그렇죠. 만들어져 있습니다. 케이스 네. 스터디처럼 82년생에 태어난 한 여성이 어떻게 살아오는가를 거의 0세부터 추적해서 현재까지 온다면 영화는 현재 지금 이제 34살이 소설에서 원작이었지만 지금 37살이 어느새 돼버렸죠. 82년생이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어떤 여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라던가 내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좀 어려움 그리고 명절 때 시댁 먼저 가나 혹은 친정 먼저 가나 같은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조금 더 공감도가 높은 작품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설은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보고서 형식으로 쓰여지고 영화는 어떤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됐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유미 씨가 주연을 맡다 보니까 그 김지영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히 소설 속 캐릭터라기보다 실제 인물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남편인 대현, 공유 씨가 맡았잖아요. 소설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고 그냥 별로 간섭도 하지 않지만 도움도 주지 않는 캐릭터였다면 훨씬 더 도움을 주는 캐릭터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그 남성이 대현이 자신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시어머니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야 육아휴직 쓰면 승진이 더디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들 같은 경우에서 단순히 이 두 부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걸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현이 굉장히 이를테면은 가해자처럼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똑같은 피해자로 좀 그려진다는 점에서 또 좀 새로운 어떤 시각을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하셨지만 이 배우 정유미 씨에 대해서 뭐 악플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지만 정유미 씨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서 부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저도 시사를 보면서 약간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울컥하는 장면이 다른 게 아니라 뭐 분노했다 혹은 내가 뭐 격렬하게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겠다가 아니라 네. 친정 엄마와 이 말 그대로 김지영 씨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딸이 아플 때 결국 엄마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드라마적으로 각색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영화를 아마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선언하고 헬프처럼 인권 운동하고 이런 영화가 아니라 네. 한 여성의 정말 드라마 그리고 정율 씨 말씀처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조되는 작품이라서 저는 보시고 난다면 이 논란은 오히려 좀 더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정유미 씨의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 것도 같고요. 네. 뭐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 여성 캐릭터들을 다시 조명하는 영화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기도 했었죠. 네. 여성 영화 감독들이 여성의 입장에서 청소년기를 돌아본다라거나 아니면 뭐 다이어트라든가 운동의 문제도 돌아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영화 감독도 여성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여성의 시각을 잘 반영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한국 영화의 변화도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그 변화들에 대해서 좀 관객들의 응답도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휘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919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가 상영이 된 이 당성사, 단결해서 뜻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7년 전에 문을 닫은 뒤에 이번에 영화 역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극장 앞에서 기다릴게요. 지금은 곳곳에 영화관이 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조차 극장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 사랑과 낭만을 꿈꿨던 장소. 단성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19년 한국 최초 영화 의리적 구토를 상영하던 날 처음으로 활동사진, 즉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무언가에 취한 듯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엄혹한 식민 통치와 뒤이은 전쟁의 상처 속에 단성사는 영화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의 반짝이는 순간들이 이곳을 거쳤습니다. 1970년대 영화 겨울여자는 역대 최고인 58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풍요로웠던 1990년대 장군의 아들과 서편제도 이곳에서 넘쳐나는 관객을 맞이했습니다. 매일을 같이 극장 옆에 그 다방
2층에 있는 다방에 와가지고 꽉 모여 있는 관객들을 보면서 2000년대 들어 여러 영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상영관이 인기를 끌면서 전통극장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상설극장 단성사도 결국 2012년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 인수돼 2년 넘게 정비 기간을 거친 단성사는 극장으로 돌아오진 못했지만 영화 역사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포스터와 시나리오, 촬영 장비 등 5천여 점의 자료를 전시해 단성사를 비롯한 한국 영화 10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2019 아시아 유소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박형호 선수가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평양 국제역도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건 6년 만입니다. 박형호 선수는 유소년 남자 73kg급 경기에서 인상 132kg을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아사드백 나리마노프를 1kg 차로 제쳤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인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비는 점차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부터 서서히 개겠고요. 영남 동해안 등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동해안과 제주에 최대 60mm로 가장 많겠고요. 동해안을 제외한 영남 지방에는 5에서 20mm 정도 전망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가 24도, 대구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북한은 해주가 20도, 평양과 개성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에 따라 조국 전 장관도 이르면 이달 안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서초동과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측과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이 결정된 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이달 안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뒤에 공수처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오늘 오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면담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는 일정 정도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